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이우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고차 딜러에게 묻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또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딜러분께 여쭤보려고 또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소문난 중고차 CS팀 팀장 이강환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떤가요? 한번 해보니까. 처음보다는 좀 덜 떨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얼마나 떨리는지 한번. 사실 제가 더 떨리죠.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하면 사실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부터도 이제 엔카나 이런 데를 볼 때 보면 뭐 1인 신조, 병적 관리,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그렇죠. 단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엔카에 공개되는 단어들 중에서는 1인 신조, 뭐 비흡연, 병적 관리, 환자 차량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1인 신조 같은 경우는 전 차주가 1대 차주였었던 사람, 그러니까 혼자서만 그 차를 신차로 뽑고 혼자서만 운행을 했었던 사람.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 1인 신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정비라든지 차량을 좀 더 아끼고 이제 소모품 관리를 하는 거에 좀 더 애정을 더 두었을 거다라는 관점인데요. 이게 거의 들어맞아요. 정말 요즘 같은 경우 뭐 렌트 장기하는 그런 차량 아닌 이상에는 거의 들어맞아서 1인 신조라고 해서 좋은 차량이 진짜 많은 것도 실제로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흡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흡연을 하지 않았었던 차주가 운전을 했었던 차량이고요. 뭐 구분법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면은 냄새 맡아보는 거, 뭐 웬만한 실내세 차로는 안 빠지는 그 정도의 냄새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A필러, 저번에 지점장님 우리 얘기했었던 거, A필러에 담배 피고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도중에 A필러 쪽에 이제 담배 빵 생기는 거, 그리고 뭐 시트 이 왼쪽 밑에 쪽에 천으로 거의 다 스웨이드 같은 재질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담배 뽕이 떨어져갖고 꼭 빵꾸 나는 경우들이 꼭 있어요. 근데 흡연자 차면 거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병적 관리는 뭐 뒤에 말씀드렸었던 환자 차량이랑 똑같은 얘기고요. 환자라고 하는 게 그만큼 차에 너무 과도하게 애정을 쏟았다. 뭐 소모품 관리라든지 내외관 상태에 뭐 기스라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나게 뭐 장갑 끼고 운전하신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운행했었던 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확실히 이제 차량에 대한 뭐 관리를 잘했다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든 거네요. 신조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부터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인 신조 이런 말은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보다가 이제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탔던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혼자서 쭉 타셨던 차들이 좀 더 관리가 더 잘 됐고 이런 차들을 선호하면서 또 중고차 보실 때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할 때 보면 이제 돈과 관련돼서 그렇죠. 또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네. 매도비도 있고 뭐 취등록세는 뭐 당연히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뭐 공채비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금액들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그 첫 시간에 얘기했던 뭐 보험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 또 용어도 저희가 또 낯선 용어들이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매도비라는 거는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전 대행 등록 수수료라고 이제 상사에서 그 차량을 사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차를 구매하시는 분의 인적 사항이랑 그 차량 이제 이전을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것들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이전 대행 수수료로 이제 지금 경기도 수원 기준으로 27만 5천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기는 한데 이거를 좀 많이 이제 당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27만 5천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원 정도가 최대 차이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상회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준말이잖아요.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취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7% 정도 계산을 하고요. 차량 가액의 7%죠? 네, 차량 가액의 7%. 뭐 1,000만 원짜리 차량이면 70만 원 이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이외의 지역, 서울도 포함이 되는데요. 지방 지역들도 전부 다 8%, 1% 정도 더 높고요. 이 1%가 발생되는 게 이제 공채 수수료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7%랑 공채 1%라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뭘 정해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정도의 금액이 든다라는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각 시청이나
이제 관할 그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매기는 게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만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 정도 되고요. 중개 수수료라는 거는 알선 수수료인데요. 보통 발생되는 거는 이제 제가 알선 딜러일 때, 만약에 지점장님이 차를 갖고 있는 거를 제가 다른 손님에게 판매를 했을 때, 마진을, 이게 실질적인 마진이죠. 요게 이제 알선 수수료 또는 중개 수수료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도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아도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너무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 이것들은 그 이외의 것들은 뭐 취등록세 매도비, 공채 같은 경우는 빼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매도비 같은 경우는 편차가 그렇게 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꼭 다른 데 가시더라도 그 계산 자기가 직접 해보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대략 7%로 차량 가액의 7% 정도로 계산하시고서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SK 엔카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바로 계산되게끔 나오는 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차를 샀을 때, 소비자들이 차를 샀을 때 실질적으로 정확히 들어가는 종류가 매도비, 그 다음에 취등록세,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아까 그 첫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보험료? 그렇죠. 네 가지 항목이 그럼 전부인 거죠? 그렇죠. 중개 수수료는 내 차이 아니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좀 그 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딜러 개개인의 차이인 걸로. 근데 지금 보면은 중개 수수료의 기준이 좀 되게 모호해요. 저 같은 경우도 차를 살 때 중개 수수료라는 항목을 놓고서는 금액을 책정을 해서 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를 내는 게 적당한지 소비자들이 좀 감잡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특별히 기준이 이렇게 좀 있나요? 어느 정도 선이 좀 적당하다라는? 사실 이게 정해진 퍼센트가 있어요. 뭐 2.2%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알선 수수료의 최대 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걸로 처벌이 된다거나 법적으로 뭔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법에 이제 준해서 이제 딱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걸로 단속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1,000만 원짜리 차를 팔게 되면 22만 원을 벌 수 있는 거고 500만 원짜리 차를 팔면 11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300만 원, 200만 원짜리 차를 판다면 이제 알선하는 딜러는 뭐 나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는 보통 아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미만은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발생을 시키고요. 이제 그 이후에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은 한 50만 원 정도 발생시키고요. 드문 이래로 뭐 중고차에서는 좀 드물기는 하지만 8천, 9천, 1억 정도 하는 것들은 100만 원, 200만 원들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저희가 좀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차량 금액에 이제 일반 소비자들 저도 그랬지만은 이미 중고차 딜러분의 마진이 들어갔다라고 좀 판단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거부감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현직 딜러분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있나요?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라 마진을 이제 포함을 시켰건 안 시켰건은 이거는 같은 딜러가 딱 내 옆 테이블에서 차를 팔고 있는 거를 봐도 실질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 수가 없을 만할 정도로 갖다가 이제 마진을 포함을 시킨 딜러라면 정말 조금입니다. 중고차 요즘에 팔아도 돈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번에 그 차량 구매했을 때 또 차량을 다 그 돈을 지불하고 나서 아예 그 목록하고 영수증까지 해갖고 돈이 남았다고 또 돌려받은 사례였어요. 저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저희가 7%를 계산하고 지방 지역이면은 1%를 더해서 공채까지 더해서 8%를 계산하는 이것들이 제가 아까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또 그 차량에 해당하는 이제 과표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짜리를 사서 7%를 계산해서 70만 원을 드렸는데 거기서 남을 확률이 높아요. 많이 높습니다. 거의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는다는 게 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남는 건 아니고요. 진짜 많이 남으면 10만 원 남아야 되고요. 만약에 평균적으로 남는다면 한 2,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요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딜러들이 공채 영수증부터 해서 지로 영수증들을 다 챙겨서 그거를 고객한테 드리고 남은 잔액, 이전비 잔액을 입금을 시켜드리는 방식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딜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재작년쯤부터 이제 조합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전비를 돌려받지 못한 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 딜러한테 좀 타격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꼭 나중에 이전비 잔액 영수증을 꼭 챙겨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더 내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고차 가격이 나라 과표보다 많이 적은 차들 있잖아요. 요번에 뭐 저기 BMW의 저 불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가 너무 하락이 되면서 이전비가 차량 가격보다 훨씬 더 나요. 3천만 원짜리 살더라도 37에 21, 210만 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4천만 원짜리를 계산이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 이제 추가금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꼭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좀 뭐 돈을 벌 수 있는 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규제도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소비자분께서는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 영수증을 좀 요청을 해서 남는 돈 단돈 1, 2만 원이라도 더 아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엔카를 이제 자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걸로 많이 차를 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많이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손이나 침수 차량 사실 이것도 좀 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거든요. 전손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금액 자체가 상당히 싸요. 침수 그렇죠.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보험 이력 가지고서 이제 보면서 하는데 전손 차량이나 침수 차량을 사는 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지 이 차는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개개인들이 선택할 문제인데요. 선택해야 되는 포인트는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가 시세 대비해서 그리고 사고나 아니면은 침수가 얼만큼 이루어졌었나 그런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전손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도 전손이 있습니다. 전손에서도 진짜 전손이 나서 전손을 친 거랑 아니면은 솔직히 전손까지는 아닌데 이제 수리비를 좀 더 과다하게 이제 보험사에 제출을 해서 확대 전손을 한 거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고 났었던 부위도 중요하고요. 어디서 수리를 했었는지도 중요하고요. 차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요. 만약에 한 10년 정도 차량을 그 차를 구매해서 문제없이 타실 거다. 뭐 팔지 않고 타실 거다. 라면은 저는 그렇게 말리지는 않아요. 차 상태가 좋다는 전제하에. 왜냐하면 상품적으로 이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차를 사면서 되팔 때를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차 상태가 어떤가, 금액이 얼마나 싼가, 내가 이 차량을 운행을 몇 년 정도를 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침수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 진짜 완전히 반침수도 있고 완전 침수도 있고 발판 침수라고도 있습니다. 타이어 조금 위까지 물이 살짝만 들어. 어쨌든 거기에도 배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배선은 전부 다 뜯어내서 새 걸로 이제 어셈블리로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차라고 하면 차 상태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다 분명히. 교체했으니까. 네, 다 교체를 했고 문제 없이 수리를 했다면 차가 그렇게 나쁠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되거든요. 대신에 그것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가격대랑 내가 이 차를 얼마 동안 소유할 거고 나중에 팔 때 이 정도의 감가가 일어나는 거를 내가 감수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손이랑 침수의 가장 큰 이제 문제는 할부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캐피탈이 이제 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죠. 캐피탈이 상품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할부가 좀 진행되기가 거의 어렵고요. 진행될 수 있는 상품도 있기는 한데 엄청 극소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저도 요번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처음 안 내용인데 전손 차량이나 침수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할부 캐피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지금 뭐 할부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아예 할부 자체 진행이 되기가 좀 힘들다고 하니까 요 부분은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침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다음에 뭐 전손이 이게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서 전손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사실 구분하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손이나 침수 차량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차량을 타실 거라면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뛰어넘지만 않으면 굳이 그런 전손이나 침수차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 안에서만 하시면 이런 차는 당연히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좀 한 5가지 정도 또 궁금한 사항들 가지고 이렇게 영상 또 찍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인사 같이 하죠. 네, 안녕.